그날이 제 인생 마지막으로 사람 취급받던 날이었죠. 제 침대에서 아내랑 어떤 놈이 웃고 있더군요. 그놈이 제 얼굴을 보고 첫마디로 이랬습니다. 이제 쓸모없으니까 요양원 보내면 되겠네. 아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몸싸움을 하다 끌려 나왔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에서 버려지는 개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늙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몸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하다고. 그 나이에 그냥 끝이라고 하더군요.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64살 김성태입니다. 퇴직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내 청춘과 무릎 연골, 그리고 시력을 맞바꿔가며 일터에 바친 시간 말이죠. 회사라는 이름의 공장에서 기계처럼 닳아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명예퇴직금을 정산받고 회사를 나오던 날, 하늘은 잔인할 만큼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마치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 핀 검버섯 위로 햇살이 쏟아졌고 저는 그게 훈장 같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 당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자. 그 말을 하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장에 갔겠거니 했습니다. 아니면 평소처럼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비싼 샤인 머스켓 한 상자를 샀습니다. 장미 꽃다발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 오후에 귀가하는 발걸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밝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없고 라디오 소리도 없었습니다. 늘 들리던 생활 소음이 몽땅 사라진 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낮잠을 자고 있겠지 싶었습니다. 안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내 심장은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숨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 자기야 진짜 좋아. 그 노인네랑은 차원이 달라. 비릿하고 축축한 목소리였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내 아내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낯선 남자의 굵고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영감탱이 오늘 퇴직한다며.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얼굴 맞대고 살아야겠네.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어. 적당히 구슬려서 돈 빼낸 다음에 요양원에 처박아 버려야지. 문고리를 잡은 내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35년의 성실함이 단 1초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걷어찼습니다. 이 짐승 같은 것들아! 방 안의 풍경은 지옥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침대 위에서 아내는 젊은 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놈은 당황하기는커녕 아주 느긋하게 나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아, 형님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 저는 눈이 뒤집혀 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굽어버린 내 등과 약해진 다리는 분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놈의 묵직한 주먹이 내 얼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까지 밀려 나갔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입안 가득 피 냄새가 차올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힘을 써 죽으려고. 놈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내 가슴팍을 구두로 짓밟았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 꺽꺽거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아내는 태연하게 가운을 걸치고 화장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 곁으로 다가와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야, 김성태 꼴 좀 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래. 거울 좀 봐. 냄새나는 노인네. 이제 돈줄도 끊긴 퇴물이야. 밤마다 죽은 물고기처럼 누워있는 내 옆에서 내가 얼마나 구역질이 났는지 알아. 아내는 내 가슴을 짓밟고 있는 그놈의 허리를 다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젊은 피 좀 봐. 이게 진짜 남자야. 너 같은 껍데기랑은 유전자부터가 다르다고. 내 인생과 남성성이 그들의 발밑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내 퇴직금 통장을 집어들어 내 얼굴에 던졌습니다. 형님 주제를 알아야지. 이제 당신은 유통기한 끝난 고기야. 조용히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나가면 목숨은 살려줄게. 안 그래 자기야? 두 괴물은 내 거실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하며 웃어댔습니다. 나는 바닥을 기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 집이었고 내가 일군 성전이었고 그런데 나는 개처럼 기어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마지막 외침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서 네 갈 길 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피 섞인 침을 뱉어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저려왔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건 내 안에서 태어난 검은 괴물이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죽이는 건 너무 가벼워. 너희가 가진 그 젊음과 돈, 그 비웃음까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전부 다 뺏어줄게. 64살. 남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해지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잔혹한 2회차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처럼 살며 기회를 기다리기로. 집에서 쫓겨난 뒤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는 게 아니라 연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루를 넘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알던 사람보다 훨씬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부은 적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예도용이었고 교묘한 증여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부 합법이었습니다. 법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놈 명의로 파주에 대형 디저트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제가 머물던 곳은 신촌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1.5평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제 인생 같았습니다. 몸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당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곧바로 합병증이 왔습니다.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눈은 형체만 겨우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흐릿한 눈으로 제가 매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SNS를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계정에는 잘 나가는 여자의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사주지 못한 명품 가방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펜트하우스 침대 위에서 웃는 그 남자도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있었습니다. 제 퇴직금으로 산 시계였습니다. 어느 날은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괴로운 게 있었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였습니다. 그날 저는 홀린 듯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비굴하게 구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카페 입구에 다다르기 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손가락에 포르쉐 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키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라 이거 누구야? 우리 형님 아니셔. 그는 제 몰골을 위아래로 후려봤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았습니다. 아우 냄새. 고시원 살더니 진짜 사람이 아니네. 그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눅눅한 샌드위치를 집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케이크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먹어요. 안 죽었으면 기운은 차려야지. 개처럼 짖어봐요. 그럼 내가 돈이라도 좀 줄게.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습니다. 등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번쩍이는 구두가 보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툭 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비웃음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인지 진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번쩍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다른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놈의 욕망을 건드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서로 물어뜯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복수 잘하는 법. 그거 진심이 담기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들려드릴게요. 그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사람들은 노인들 시간 때우는 데라고 하죠. 근데 저는 거기서 안 배웠으면 지금쯤 진짜 죽었을 겁니다. 나는 거기서 3과목을 골랐어요. 부동산 경매, 컴퓨터랑 스마트폰 다루는 법, 사람 심리 다루는 수업.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파지를 주었습니다. 밤에는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돋보기를 2개 겹쳐 쓰고 강사를 받습니다. 배운 건 심리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설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의심을 심는 기술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의심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최면을 응용한 암시는 흉기가 됐습니다. 저는 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어디를 건드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만나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수작을 거는지도 봤습니다. 아내 몰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제 시력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대신 다른 눈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한때 내 와이프였던 영수가 나쁜 놈 준호야. 너희는 지금 천국에 산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내가 이미 지옥을 예약해뒀다. 아주 비싸고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이라는 걸. 아침마다 제일 먼저 문을 열고 수업을 들어갔어요. 눈이 안 보여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집에 와서는 그걸 계속 들었어요. 몇 번인지도 모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 서로 물어뜯게 만들 수 있을까? 심리 수업에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싸움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계속 찔러대는 작은 의심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그 말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준호부터 뒤졌어요. 컴퓨터 수업에서 배운 걸로 놈 계정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보니까요. 딱 나오더군요. 영숙한테만 붙어있는 놈 아니었습니다. 돈 빼서 다른 여자들한테 쓰고 있더라고요. 도박도 하고 있었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놈은 언젠가 반드시 터질 놈이다. 저는 교육원에서 알게 된 박 씨라는 분한테 갔습니다. 옛날에 자산운용하던 분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돈을 되찾고 싶다고. 절반은 드리겠다고.
그분이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그러더군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그래도 하자고 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준호가 절대 못 참을 정보 하나를 던지는 거였어요. 재건축된다는 땅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가 돈 많은 사람처럼 놈 카페에 들어갔어요. 박 씨의 명품 시계랑 말투만으로 그놈 눈이 달라지더군요. 그날부터 놈은 제 아내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가게 키운다고 말했대요. 대출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내가 일부러 나타났어요. 제일 초라한 모습으로.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앞에서 경비한테 끌려 나왔어요. 제 아내가 절 봤습니다. 아직 안 죽었냐고 하더군요. 돈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1,000원짜리 던져주고 다시는 오지 말라더군요. 그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속으로만 말했어요. 이게 내가 나한테 주는 마지막이다. 고시원에 돌아와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은 모르겠고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이제 다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은 한 개였고 정보는 가짜였죠. 도망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스위치를 누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펜트하우스 불이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화나더군요. 준호는 이미 도망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가방 안에 현금을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제가 아내의 손에 끼워줬던 반지도 같이 넣고 있었고요. 제가 흘린 소문을 믿은 겁니다. 재건축이 사기라는 소문이요. 마지막 돈이라도 챙겨야 산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제 아내가 깼습니다. 왜 짐을 싸냐고 소리쳤습니다. 나 두고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겁먹은 짐승 눈이었습니다. 손을 뿌리치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망쳤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집도 사주고 가게도 차려줬는데 왜 이러냐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날아갔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늙은 몸 받아주는 게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냐고 했습니다. 돈 떨어지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제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뺨을 긁었습니다. 둘이 거실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이 찢어졌습니다. 화장대가 넘어졌습니다. 와인이 쏟아져 바닥이 미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음악이 나왔습니다. 클래식이었습니다. 제가 틀어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양동이 하나 들고요. 사진 가방도 하나 들고요. 둘 다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물부터 끼얹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진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여자 사진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엉켜 있는 사진이요. 제 아내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은 사랑이 이런 거라고요. 그리고 말해줬습니다. 당신 돈 전부 내가 설계한 대로 빠졌다고요. 준호한테도 말했습니다. 투자도 경매도 전부 연극이었다고요.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다고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 한 거냐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같이 만든 지옥이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아내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다시 그 남자를 봤습니다. 이번엔 도망 못 가게 아내를 잡더군요. 저는 그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않았고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가슴이 좀 시원하더군요. 이게 복수냐고 묻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게 나라는 것도요. 그날 새벽에 집행관들이 왔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다리를 못 썼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모님 행세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끌려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정장 입고 서 있던 저를요. 그 순간 기어서 다가오더군요.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미쳤었다고 했습니다. 속았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였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당신밖에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이 참 보기 싫었습니다. 예전에 제 얼굴에 침 뱉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발로 밀었습니다. 세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우듯이요. 옷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영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준호가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더군요. 영숙은 돈줄일 뿐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영숙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말해줬습니다. 내가 사랑이라 믿은 진짜 모습이라고요. 지금은 저 여자 발등하고 있다고요. 가서 다시 빌어보라고 했습니다. 운 좋으면 10,000원 던져줄지도 모른다고요. 영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 집이었으니까요. 집 안에는 흔적이 많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향수가 있더군요. 그놈 만나러 나갈 때마다 뿌리던 향이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던 겁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수 한 병을 다 부었습니다. 비싼 냄새가 물이랑 같이 내려가더군요.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옷장도 열었습니다. 명품 옷들 다 꺼냈습니다. 커플 베개도 같이 넣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전부 넣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섰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화려하더군요. 사람들은 저를 힘없는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영숙은 저를 끝난 곡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살아남은 건 저였습니다. 무너진 건 그들이었고요. 법으로 다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가져왔습니다. 돈도 집도 이름도요. 대신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밤에 잠은 잘 못 잡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늙었다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제가 쥐고 있습니다.